안녕하세요. 저는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세상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청소 중인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작은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무리 더러운 집도 열심히 쓸고 닦다 보면 언제 더러웠냐 싶게 깨끗해지기 마련이죠. 저는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흐리고 더러워 보여도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들여다보고 미움도 원망도 하나씩 쓸어내듯 털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부터 마치 그랬던 것처럼 맑고 따뜻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죠.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겪은 사람 중에 가장 마음이 혼탁했던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 사람의 마음마저 청소가 됐을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선 저의 유년 시절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한마디로 막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당연하게 받는 부모님의 사랑을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못했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직업은 들으면 다들 손가락질할 술집 작부였습니다. 아버지 역시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였고요. 어쩌면 평범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난 것, 예정된 불행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에 쩔은 채 휘청거리는 어머니, 매일같이 분노로 소리 지르던 아버지 사이에서 저 역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너 또 술 처마셨냐? 왜? 오늘은 또 어떤 남자들이랑 마셨는데? 설마 어젯밤에 또 외박한 게 그놈들이랑 있어서였어? 당신 말 조심해. 애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누가 깡패 새끼 아니랄까봐. 당신 내 직업 모르고 만났어? 왜 맨날 날 의심하는데? 부모님은 매일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며 싸워댔습니다. 어린 저였지만 저렇게 싸우면서 왜 같이 사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저는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여동생과 끌어안고 어서 이 밤이 지나가길 빌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어머니 아버지 모두 숙취와 간밤의 긴 싸움에 지쳐 잠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 여동생의 손을 잡고 깨진 유리 조각, 어지럽혀진 거실을 지나 학교로 도망치곤 했습니다. 이렇게 끝없는 어둠인 줄 알았던 저의 삶에도 한 줄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세상에, 집안 꼴이 대체 이게 뭐야? 이러고 살면서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 게야? 애들 밥은 제대로 먹이고 있어? 학교는 잘 보내는 거고? 아이고, 대체 왜 이렇게 사니? 어? 아직 젊은 녀석들이 왜 이렇게 살아? 할머니는 도저히 사람 사는 꼴이 아닌 집안을 보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동생의 손을 이끄셨죠. 도저히 안 되겠다. 애들은 내가 데려가마. 아들 놈을 이렇게 기른 내 책임이니 우리 손주들이라도 내가 제대로 길러야겠다. 다 늙은 어머님이 애들을 둘이나 기르시겠다고요?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대신 지금 데려가시면 앞으로 애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학비고 뭐고 다 알아서 하세요. 내 자식이지만 더는 손 안 댈 테니까요. 어머닌 할머니 앞에서도 뻔뻔하게 계속 술을 마셨고 아버진 담배를 피운다며 나가선 또 어딜 갔는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 남매는 부모님께 배웅도 받지 못하고 곧장 할머니 댁으로 향했죠. 할머니 댁은 낯설었지만 적어도 저희가 원래 살던 집과는 비교할 수 없게 따뜻하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주택이었지만 집안 곳곳에 할머니 손길이 닿아서 반짝반짝 윤이 났고 할아버지가 손수 수리하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이었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라. 이 할애비가 직접 만든 2층 침대다. 어때? 너희들한테 각자 방 하나씩 줘야 하지만 집이 좁아서 그러질 못하는구나. 그러니 대신 이 할애비가 만든 침대라도 각자 방이라 생각하고 써주겠니? 이게 생각보다 아주 튼튼한 침대란다.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침대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조심스럽게 올라가 봤어요. 손에 닿는 나뭇결이 거칠었지만 왠지 따뜻하고 든든하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고급 침대보다
더 근사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와 여동생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든든한 할머니, 할아버지 울타리 속에서 잠들었답니다. 그 이후 비록 부모님과 이별하게 됐지만 전 오히려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효덕아, 은덕아,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려면 얼른 서둘러야지.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 머리에 까치집 지은 것 좀 봐라. 잠결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면 부엌에선 이미 된장국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고 할아버지는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곤 신문을 넘기며 거실을 지키고 계셨어요. 얘들아, 오늘은 날씨가 흐리구나. 우산 챙겨야겠다. 외투도 좀 도톰한 거로 입고. 할아버진 이미 저희가 들고 갈 우산 2개를 현관에 챙겨두셨습니다. 부모님과 살던 시절엔 밥을 굽는 날도 많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에선 저흰 그저 사랑받는 손주들일 뿐이었어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게 매번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운동회 같은 날엔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었죠. 야, 저기 효덕이 좀 봐. 할머니 손잡고 달리기 한다. 저건 뛰는 게 아니고 걷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저의 학교 입학식, 졸업식은 물론이고 운동회나 학교 행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번번이 전 놀림감이 되곤 했죠. 할머니, 왜 이렇게 느려요? 할머니 때문에 꼴찌했잖아요. 아이고, 조금만 천천히 가자. 할미 숨차 죽겠다. 내가 분명 지난주 내내 동네 뒷산 올라다니면서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놈의 몸이 통 안 따라주네. 철이 없던 전 할머니 덕분에 매번 꼴찌할 때마다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운동에 절 혼자 보낼 수 없어 매번 연로하신 몸으로 운동장을 달리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아려왔어요. 저희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죠. 어쩌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비추는 부모님보다 비록 운동에선 꼴찌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 1등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훨씬 좋았습니다. 얘들아, 마당으로 좀 나와봐라. 너희 비석치기라고 해봤니? 이게 할아버지 어릴 때 최고로 재밌는 놀이였어. 할아버지는 틈나는 대로 저와 놀아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사내 녀석은 몸을 써서 놀아야 한다는 철학이 있으셨거든요. 제가 할아버지와 한창 땀 흘려 놀 때면 마당 그늘에 앉은 여동생은 할머니에게 머리를 맡긴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저를 보고 깔깔 웃었답니다. 할머니, 나 오늘은 공주머리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양갈래로 따서 끝에 하나로 이어지게요. 공주머리? 어째 갈수록 주문이 어려워지는구나. 알겠다. 할미가 열심히 묶어보마. 이렇게 저희 남매는 뒤늦게나마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다행히 공부를 제법 잘하는 편이었지만 저는 공부에 영 소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절대 안 된다며 말리셨습니다. 그래도 전문대 졸업장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뭔 줄 아니? 네 아빠를 때려서라도 공부를 더 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한 거야. 사람 구실하려면 하나라도 더 배워둬야 한다. 결국 전 할머니 말씀에 따라서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몇 년 뒤에 여동생은 4년제 대학에 들어갔고요. 평범하지 않은 가정환경 속에서도 착실히 생활해가는 동생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아주 살가운 말을 주고받는 남매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생은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동생도 각자 잘 맞는 자리에 취업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더라고요. 매제는 동생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내 동생 은덕이 잘 부탁하네.
은덕이가 말은 안 해도 어릴 때 아픔이 많아서 눈치도 많이 보고 소심한 구석도 있어. 자네라면 내 동생을 잘 이해해주고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매제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이후 동생의 결혼 준비는 별탈 없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그건 바로 갑자기 나타난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니들 정말 서운하다. 어떻게 일륜지 대사에 낳아준 부모와 한마디 상의를 안 할 수가 있니? 그래도 내가 니들 부모인데 결혼 전에 사이감 얼굴을 한번 봐야 할 거 아니야? 생전 연락도 없던 부모님은 갑자기 나타나선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에 대해 운운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했지만 그래도 내심 동생 결혼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당연히 혼주석엔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힐 생각이었지만요. 하지만 역시나 제 부모님은 혼주석엔 관심도 없고 놀랍게도 다른 곳에 관심을 두시더라고요. 축의금 정산은 다 끝났지? 거기서 딱 반절만 내놔라. 원래면 낳아주시는 애 갚는다고 부모님께 다 주기도 한다더구나. 근데 너희도 쓸 돈이 많을 테니 딱 반만 가져갈게.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딨니? 너희 복 받은 줄 알아. 정말 세상에 저런 부모가 어딨답니까? 딸 결혼식에 찾아와선 축의금을 내놓으라는 부모는 적어도 제 상식선에선 용납할 수 없었어요. 물론 제일 속상해한 건 여동생이었고요. 그때까지도 잘 참고 있던 여동생은 감정이 폭발했는지 울면서 부모님께 대들었습니다. 뭐, 뭐라고요? 축의금을 내놓으라고요? 그게 지금 딸 결혼식에 와서 할 소리예요? 대체 두 분은 우릴 자식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예요? 우릴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긴 거로도 모자라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요? 평생 관심 한번 준 적 없잖아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요? 어머, 얘 지금 부모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어머님, 대체 애들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어머닌 뻔뻔하게 할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할머니 급기야 답례품으로 준비한 소금을 부모님께 뿌리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니들이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자식들 제대로 건사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것도 모자라. 이제 자식 앞길까지 망치려고 해? 이 애끼, 이 짐승마도 못한 놈들아. 썩 꺼지지 못해? 아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진짜? 아유, 오늘 미용실도 갔다 왔는데 그 소금 좀 그만 뿌리세요. 엄마, 아이 그만 좀 하세요. 저 더는 못 참습니다. 제가 사람 구실 못하는 게 누구 탓인데요? 그러게 손주들 키우듯이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잘 키우지 그러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위협하는 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문신도 많고 덩치도 커서 어릴 땐 그저 무섭기만 했지만 저도 어느새 나이를 먹었고 이젠 소중한 제 가족들을 제가 지켜야 했거든요. 그만들 하세요. 오늘 우리 은덕이 결혼식 날이에요. 사돈 어르신들 보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진짜 자식 앞길 망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면 잊지 말고 돌아가세요. 축의금은 한 푼도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부모님도 더는 어쩌지 못하고 씩씩대며 자리를 떴습니다. 아버진 마지막까지 욕설을 퍼부으며 화를 냈고 어머닌 내가 난 자식이 맞아? 라며 중얼거리다 결국 주차장 쪽으로 사라졌죠. 그제야 모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거나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동생의 결혼식은 어찌저찌해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매제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 콩가루 같은 저희 집 사정도 잘 이해해 주었어요. 그렇게 동생은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저도 계속 회사 생활을 하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부모님이 연로해지시는 게 보였지만 그래도 오래도록 저희 곁에 계셔주시길 빌고 또 빌었어요. 할머니, 혈압약 드셔야 하는 거 또 깜빡하셨죠? 이 약은 꼭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한다니까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아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제 먹은 거였나. 날 먹으니 자꾸 깜빡깜빡한다. 저는 두 분이 제 곁에 계셔주기만 하면 약을 챙기는 것도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것도 하나도 귀찮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를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신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 앞엔 장사가 없다고 정정하시던 두 분의 걸음걸이도 어느샌가 느려지고 어깨도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허리가 점점 굽기 시작하셨고 할아버진 똑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문득 그런 모습 속에서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가 30대 중반이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오지 않길 빌고 또 빌던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 거죠. 예, 예, 효도가 네 할머니 좀 깨워봐라.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어. 평생을 아침에 뜨기 전에 일어나던 사람인데. 저희 남매에겐 할머니자 엄마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햇볕 같던 할머니가 어느 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들은 할머니가 크게 아프신 것도 없으셨고 주무시다 돌아가셨으니 호상이라고 했지만 저희 남매에겐 다신 겪고 싶지 않은 슬픔이고 고통이었어요. 동생은 깊은 잠이 든 할머니 곁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고 할아버진 두 손을 덜덜 떨며 고개만 떨구셨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강인하고 따뜻했던 할머니가 참으로 조용히 그러나 너무도 크게 우리 삶에서 떠나가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장가 가는 거 꼭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은덕이 좀 있으면 예쁜 증손주도 나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셨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저도 은덕이도 이렇게 잘 컸어요.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정말로 감사하고 사랑했어요, 할머니. 그곳에서 부디 편히 쉬세요. 할아버진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저도 할머니를 보내드리는 날만큼은 아이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평생 손주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저희 곁에서 한결같이 웃어주시던 분이 이젠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장례식장을 지키는 내내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들었던 자장가며 낡은 손수건으로 제 땀을 닦아주시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매에게 세상 전부였던 할머니를 좁은 납골당에 모시며 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답답한 곳은 싫어하셨는데 이렇게 좁은 곳에 혼자 둬도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모두가 돌아간 후에도 전 오랜 시간 납골당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납골당 입구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돌아보니 세상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더군요. 엄마, 아이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불효자는 옵니다. 어머니. 그건 바로 술에 잔뜩 취해 나타난 제 아버지였습니다. 장례 기간에도 오지 않던 아버지가 어디서 술을 거나하게 먹고 납골당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지금 술까지 드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저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술 깨면 그때 다시 오세요. 뭐야? 아, 이거 잘난 내 아들 아니야? 야, 너희한테만 할머니인 줄 알아? 나한테는 엄마야, 엄마. 어디 건방지게 애비한테 가라 말아야? 아버지가 아버지 다워야 대접을 해드리죠. 경찰 부르기 전에 곱게 돌아가세요. 저 할머니 앞에서 이러기 싫으니까요. 아버진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큰 소리를 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하늘에서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싶어 속이 상했습니다. 이미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진 몸도 가누지 못하고 결국 경찰차에 실려 자리를 떠났고 저는 쓸쓸한 마음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왔죠. 이후 할머니가 떠난 자리는 갈수록 크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크게 가슴앓이를 했고 그건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 하늘나라에선 잘 지내고 계세요? 전 할머니가 없는 세상이 너무 지옥 같아요. 저는 영원히 나을 수 없는 병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리움 속에 살던 저에게 어느 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할머니가 마치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 같았어요. 그때 전 도저히 우울함을 참지 못하고 동네에 있던 운동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나오셨다고 했죠. 저도 지난주에 처음 나와서 조금 어색하던 참이었어요. 우리 신입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운동 열심히 해봐요. 전 박선진이라고 해요. 저보다 2살 어린 아는 첫 만남부터 참 순수하고 해맑은 사람이더라고요. 저에게 잘 부탁한다며 웃는 모습이 어찌나 맑고 예쁘던지 저는 그런 아내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제 안의 우울함과 슬픔을 모두 사라지게 해주었어요. 선진아, 난 너랑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선진이 네가 웃어주면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 제 말에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단단했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매번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할머니가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아는 역시 그런 제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사람이었어요. 효덕 씨, 할머니께서 우릴 보고 계신다면 분명 좋아하고 계실 거야. 효덕 씨가 지금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늘에서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많이 웃고 행복하게 살자. 전 이렇게 속 깊은 아내와 결혼하며 또 한 번 제 인생의 황금기를 맞는 것 같았어요. 아내에겐 저처럼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처제도 아내처럼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처제는 저보다 1년 먼저 결혼했는데 동서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여보, 우리 제부 보고 놀라지 마. 제부가 조금 독특한 사람이야. 나름 서울대도 나오고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니는 사람인데 말투가 좀 특이하다고 해야 할까? 전 그때까지만 해도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특이해봐야 사람이 다 똑같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오히려 명문대를 나온 수재라고 하니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섰죠. 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길게 이야기를 해보니 아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동선 처음 절 볼 때부터 뭔가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대뜸 제게 묻더군요. 혹시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저는 첫 만남부터 대학을 묻는 사람을 처음 만나봐서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역시 본인이 명문대다 보니 대학에 관심이 많은가 싶어 전 웃으며 대답했죠. 전 지방의 전문대 나왔습니다. 듣자 하니 동선 아주 명문대를 나오셨다고요? 하지만 동선 웃으면서 대답한 절 아주 무시하고 대놓고 비웃더라고요. 처제 귀에 대고 뭐라고 속닥거리기까지 하더군요. 오히려 처제가 당황하며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살짝 화가 나긴 했지만 동설 제외하곤 처가 식구들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었기에 일단 참고 넘어갔죠. 우리 새 식구도 들어왔는데 호구조사 그만하고 즐겁게 식사부터 해요. 김서방 많이 먹게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김서방 좋아한다는 걸로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먹어주게나. 우리 큰 사이가 이렇게 든든하게 있어주니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
특히 장모님은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집안의 딸들만 둘이다 보니 항상 든든한 아들이 욕심났는데 덩치가 큰 저를 보면 정말 든든하다 하시면서요. 동선 좀 마르고 호리호리한 체격이었거든요. 장인어른도 아주 따뜻한 분이어서 제가 처가에 적응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서방, 혹시 바둑 좀 둘 줄 아나? 네, 잘은 두지 못하지만 할아버지께 어릴 적부터 배워서 조금은 둘 줄 압니다. 특히 장인어른은 저와 바둑 두는 걸 좋아하셨어요. 저도 장인어른도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둘이 차분하게 바둑만 몇 시간 동안 두는 날도 있었죠. 저는 처가 식구들과 성향이 참 잘 맞았습니다. 처제도 형부형부하며 저를 잘 따라주었고요. 물론 가끔 동서 만날 때마다 이유 모를 신경전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야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무탈하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아들도 2명을 낳고 6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그 사이 할아버지를 할머니 곁으로 보내드리는 큰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위로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죠. 여보, 제부 말이야. 회사에 관뒀다고 하더라. 그래도 좋은 회사였는데 내가 다 아쉬워서 왜냐고 물었는데 미진이가 죽어도 대답을 안 해. 그래? 동서가 그 회사의 애사심이 대단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어느 날 아내가 동서가 회사를 그만뒀다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며칠 뒤 아내에게 울면서 전화가 온 처제에게 사건의 진실을 듣고 말았죠.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언니, 그 사람이 말이야. 회사에서 직장 후배들을 괴롭혔대. 나도 일이 힘들어서 관뒀다고 생각했는데 직장 내 따돌림의 주동자라서 퇴사 처리된 거래. 나 그 사람한테 실망이 너무 커. 나 어떻게 해야 돼? 알고 보니 동선 심한 직장 따돌림으로 회사에서 잘린 거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적은 돈이지만 공금까지 횡령한 모양이었어요. 다행히 액수가 크지 않아 그 돈을 변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라곤 상상도 못했기에 아내와 전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일단 우는 처제를 진정시켰어요. 미신아, 일단 그만 울고 제부 말 좀 들어보자. 혹시 무슨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 제부가 자긍심이 얼마나 큰 사람인데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일단 저흰 동서의 말을 먼저 들어보자며 처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동선 알면 알수록 참 못난 사람이더군요. 그때 동서 나이가 곧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였는데 전혀 자기 행동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 참. 나도 억울하다니까요. 제가 어디 대학을 나왔는 줄 다들 알잖아요. 그런 절 가르치려고 드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후배 따위가 저보다 알면 얼마나 더 한다고. 동선 오히려 후배 욕을 하며 아직도 분해하고 있더라고요. 동서의 태도를 보니 더 물어보지 않아도 어떻게 회사 생활을 했는지 알겠더군요. 회사에서도 대학을 운운하며 동료들을 아마 무시했겠죠. 본인 잘난 맛에 살던 동선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당하고도 재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남 탓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그런 동서를 어르고 달래가며 설득하셨지만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이서방, 이제 자네는 아이도 있고 미진이랑 아이도 있는데 슬슬 직장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나? 일단은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장모님, 제가 스펙이 있는데 어떻게 작은 회사에 들어가겠어요? 자존심이 있죠, 자존심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절 알아줄 회사가 곧 나타날 테니까요. 하지만 동서가 원하는 회사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무려 3년씩이나요. 때문에 처제가 아이를 돌보면서 부업까지 하게 되었지만 동성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장인어른께서 한마디 하셨죠.
자네 언제까지 큰 회사만 노리고 있을 건가? 자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 생각이야? 그 자존심은 그만 내려놓고 내일부터 당장 중소기업이라도 이력서 넣어봐. 장인어른,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 서울대 나왔고 대기업 대리까지 하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중소기업에 가요? 두 분도 저 대기업 다닌다고 좋아하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달라지실 수 있는 거예요? 동선 급기야 장인 장모님께 화를 내며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전 속이 터질 것처럼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동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답답한 심정은 알겠는데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께 말버릇이 그게 뭔가? 아무리 두 분이 잘해주신다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저도 그전까진 동서에게 일절 잔소리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동선 제 말에 아주 기분 나쁘다는 듯 얼굴을 구기고 있고 마음 여린 우리 처제만 놀라서 울고 말았어요. 결국 그 자린 서로 감정만 상한 채 끝이 났고 전 시간이 조금 흘러서 처제가 울던 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처제에게 따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전 괜찮아요, 형부. 오히려 남편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말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 사람이 제가 아이 때문이라도 갈라서지 못할 걸 알고 저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강단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죄송해요, 형부. 처제 말처럼 처제는 마음이 여리고 걱정이 많은 탓에 섣불리 이혼도 못하고 갈수록 말라가기만 했습니다. 처제를 볼 때마다 제 친동생이 가슴앓이를 하는 것 같아 저도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렇게 동서의 백수 생활은 길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친하게 지내는 선배와 뜻이 잘 맞아 회사를 퇴직하고 사업체를 하나 시작했어요.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회사 월급만으론 생활이 좀 빠듯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시작한 사업은 바로 특수청소 업체였습니다. 특수청소는 일반적인 집 청소, 건물 청소뿐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론 청소하기 힘든 폐기물 처리나 고독사 가정 수습 등을 하는 말 그대로 특수한 청소 업체입니다. 청소 일이 쉽지 않지만 그만큼 단가도 높고 수요도 꾸준히 있어 잘만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이었죠. 물론 아는 제가 그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더 많았지만요. 당신이 더 잘 알겠지만 고독사 하신 분들 집을 치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난 당신이 괜찮을지가 걱정돼. 물론 다른 청소일보다 훨씬 힘들겠지. 하지만 난 그 일이 단순히 청소하는 의미를 넘어서 혼자 외롭게 떠나신 분들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남들이 꺼리는 일을 내가 대신 해드리는 게 외롭게 떠난 그분들에게라도 마지막 예의를 다하는 거니까. 사실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냄새와 벌레는 둘째치고 고인이 머물다 가신 마지막 흔적을 보는 게 정신적으로도 매번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 그 흔적들을 지우며 마지막까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을까 싶어 매번 마음이 참담했고요. 사업을 시작한 초반엔 자꾸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느끼고 남은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언젠간 한 유가족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이 일은 저희 가족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덕분에 마지막이라도 깨끗이 정리해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은 놓여요. 이렇게 저희 일의 의미를 알아주시는 고객님들 덕분에 저도 계속 힘을 내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엔 아내도 원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제 사업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사무일을 맡고 저는 현장 일을 맡았죠. 아내가 든든하게 절 도와주니 사업도 갈수록 번창해 갔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몇 명 더 채용하고 영역을 조금씩 넓혀갔죠.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동선 취업을 안 하고 6년이 넘게 집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동선 이미 처가에서도 골칫덩어리였고 유일한 걱정거리였어요. 김서방, 이서방, 자네들 왔는가? 어서 와서 식사부터 하게나. 우리 김서방의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네. 그래도 장모님은 내색도 안 하시고 여전히 반갑게 사위들을 챙겨주셨어요. 장인 장모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데도 동선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있었고요. 그날은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모두 처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 집과 처제네 아이들 재롱도 보고 용돈도 주면서 오랜만에 화목한 한때를 보냈어요. 그러다 늦은 저녁에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을 하게 되었죠. 원래라면 동서의 백수 생활 이야기도 잘 거론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술이 몇 잔 들어가다 보니 슬슬 불편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서방 자넨 일자리는 좀 알아보고 있는 거야? 자네 장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걱정이 많네. 애들도 학교 갈 시기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 있을 생각이야? 동서는 장인어른 말씀에 또 시작됐다는 표정으로 건성으로 네네 하고 대답하더군요. 그러다 술을 몇 잔 더 먹더니 갑자기 발끈해서 대답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저도 다 생각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마냥 노는 거 아니고 다 알아보고 있다고요. 동성 그러더니 내심 자존심이 상했는지 갑자기 가만히 있던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형님, 뭐 하세요? 평소에 잔소리도 많으시더니 오늘은 어째 조용하시네요. 그러지 말고 술이나 한잔 따라봐요. 뭐? 나한테 술이나 따르라고? 자네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위아래는 알아봐야지. 나 자네 형님이야. 동서는 제 말에 코웃음을 치며 막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참나, 형님은 무슨, 사실 이렇게 만났으니까 형님 소리 듣는 거지. 사회에서 만났으면 나한테 아마 말도 못 걸었을걸요? 어디 청소일이나 하는 주제에 서울대 나온 나한테 잔소리나 했겠어요? 그러지 말고 한 잔 따라봐요. 나인 형님이 많아도 가방끈은 제가 더 길잖아요. 동선 제 자식들과 조카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술자리엔 남자들 뿐이었지만 거실에서 저희 아이들이 다 듣고 있었거든요. 아마 계속 취직 얘기를 듣는 게 자존심이 상했으니 이렇게라도 절 무시해서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싶었겠죠. 차마 장인 장모님께는 함부로 못하겠고 만만한 게 저였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도 계시고 멀리서 아이들도 듣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모든 하극상을 바로 잡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장모님이셨죠.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내가 듣자 듣자 하니까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자네가 우리 집안 얼마나 무시하고 있길래 감히 장인 장모가 듣는 앞에서 그따위 막말을 해? 사실 저희 장모님 언성 한번 안 높이시고 늘 다정하기만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장모님이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장모님의 호통에 방에 있던 아내는 일단 아이들을 안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 사위라는 이유로 맨몸으로 밥 얻어먹고 용돈이나 챙겨갈 때 우리 큰 사인 생색 한 번 없이 일하고 식구들 챙기고 자네 애들까지 살폈어. 자네 그거 알고는 있나? 그런 사람 앞에서 자네가 고작 한다는 말이 뭐 가방끈? 정말 웃기지도 않네. 자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학교 타령을 하고 있어? 장모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형님이 평소에 절 무시하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용돈이나 챙겨갔다고 그런 말씀을. 동선 제 눈치를 보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동안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장모님께서 혹시 동서 기죽을까봐 몰래 용돈을 챙겨주고 계셨거든요. 저는 다 알면서도 동서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자네 큰 사이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거야. 자네 그 알량한 자존심 다칠까봐. 명문대식이나 나온 사람이 무슨 눈치가 그렇게 없어? 명문대 나온 게 맞긴 한 거야? 네? 장모님 지금 절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마 학교로 거짓말을 했겠어요? 장모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가진 거라곤 명문대 졸업장밖에 없는 동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동선 아마 꽤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동선 급기야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너무한 건 자네지. 나 이제 더는 내 딸이 고생하는 꼴 못 보겠네. 우리 착한 딸이 애들 생각해서 참고 사는 것 같은데 이젠 내가 못 참아. 나 6년이나 자네에게 기회도 줬고 취업할 시간도 다 줬어. 하지만 이젠 아니야. 자네 그 잘난 졸업장 들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게. 동선 장모님의 불호령에 다급하게 도움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식구들 누구 하나 동서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가족으로 지내는 기간 내내 동서에게 무시당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죠. 심지어 처제 역시 눈물을 머금고 동서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장인어른 역시 축객령을 내리며 동서를 내쫓았어요. 내 집엔 가방 끊긴 사이보다 예의 바르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이가 필요하네. 나도 더는 자네를 받아줄 수가 없어. 저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이건 두 분께 쫓겨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발로 나가는 거예요. 동선 울면서도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며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사라진 후 집안엔 정적만이 흘렀죠. 장모님도 그제야 처제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소에 마음 약한 장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큰 결심을 하셨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용기를 내야 할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형부. 이 모든 일이 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였어요. 저는 저 사람이 저에 비해 자신감도 있고 당당해서 좋았거든요. 그게 다 오만이고 괜한 자존심을 부리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랑 당장 갈라설게요. 결국엔 우리 가족들까지 상처받게 만드는 사람을 저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처제 마침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처제가 정말로 이혼을 결심할 줄 몰랐던 동선,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고 난리가 났죠. 아마 처제만 믿고 그렇게 오래 백수 생활을 했겠죠. 처젠 동서를 당장 집에서 내쫓고 아이들과도 분리를 시켰습니다. 동선 장인 장모님께 매달리는 거로도 모자라 저에게도 찾아와 처제 마음을 제발 돌려달라고 빌더군요. 형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내가 형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저희 아내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학교 동기들에게 부탁해서 회사 자리도 알아보고 있어요. 곧 다시 대기업에 입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쪽팔리게 어떻게 이혼남 딱지를 달아요. 하지만 동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군요. 저는 제 다리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동서를 떼어냈어요. 이복의 동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네. 자네가 무시하는 그 특수청소 일을 할 때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바로 마지막까지 때 묻은 흔적을 남기지 말자네. 내가 보기엔 처제에게 묻은 때는 바로 자네인 것 같구만. 그런 걸 묵묵히 치워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자넨 지금까지 뭘 책임져 본 적이 있나? 아내를 지켰나? 처가의 예의를 지켰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지금 자네가 매달린 이유가 뭔가? 쪽팔려서 이혼 못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진짜 진심이야? 동선 제 말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전곡을 찔렸겠죠. 저는 그런 동서에게 소독제 티슈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서서 자네를 청소해버리기 전에 알아서 물러나게. 그게 마지막으로 자네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야. 명문대까지 나와서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동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선 제가 준 티슈를 던져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가버렸어요. 처제에게 들어보니
그 길로 집을 나가선 들어오고 있지 않다더군요. 아마 듣기론 계속 백수 생활을 하다가 술을 엄청 마시고 음주운전까지 해서 집안 망신을 톡톡히 시켰다고 합니다. 이 지경이 됐으면 동선의 가족들도 사태를 다 알았겠죠? 그 굳센 자존심에 꽤 금이 갔을 겁니다. 자기가 유일하게 내세울 만한 학벌만 믿고 기세등등하게 자존심을 부리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거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처제는 동서와 이혼하고 처가 집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처제도 장인 장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장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모양이었어요. 미진아, 이건 너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들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혼자서 애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애들은 모름지기 어른들과 함께 지내며 사람 사는 예의를 배워야 하는 거야. 저도 장모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며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며 새 인생을 살게 된 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물론 처제는 좋은 엄마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님 곁에서 다복하게 지내는 것이 조카들에게 훨씬 안정적일 것 같았어요. 처제도 처갓집에 들어오고 나서 얼굴이 훨씬 밝아졌고요. 전 요즘 가끔 처제에게 묻곤 합니다. 처제, 요새 생활하는 건 좀 어때? 어디 불편하거나 어려운 건 없고? 처젠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을 해요. 네, 형부, 요즘은 다 좋아요. 마음도 편하고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고요. 이게 다 우리 식구들이 마음 써줘서 그래요. 저 사실 이혼할 때만 해도 혼자서 아이들 키울 생각에 조금 무서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사람 없으니까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아이, 생각해보세요. 일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거실에 퍼질러져 있는 남편을 보는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동안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렇게 참고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 인간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 쳤대요. 정말 구제불능이죠? 처제가 마음 편하다면 그걸로 됐어. 그 인간이 요즘 양육빈 보내주고 있어? 아니요. 사실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국가에서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그 인간한테 청구하는 그런 제도가 생긴다는데 정 안 되면 그런 제도를 이용해 보려고요. 아직도 동선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언젠가 자기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깨닫는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동서가 영 정신을 못 차리면 그땐 저라도 나설 생각이고요. 처제는 제 여동생만큼이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저희 여동생도 결혼한 이후 아이도 낳고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가끔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전화가 오기도 해요. 은덕아, 나도 좋은 날엔 좋아서 슬픈 날엔 또 슬퍼서 두 분 생각나. 그래도 이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 너도 언제든 이 오빠 보고 싶으면 찾아와. 우리 조카들도 잘 있지? 아,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말에라도 같이 밥이나 먹자. 늘 보고 싶다, 내 동생. 전 안 그래도 애들 여름방학을 맞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낙골당에 찾아뵈려고 합니다. 동생네 식구들과 다 같이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너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두 분을 오래오래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요. 저희 아이들도 아마 이 다음에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으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저 열심히 청소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잘 살아가 보려고요. 여러분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나 얼룩이 있으신가요? 제가 청소업체를 하면서 여실히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얼룩은 없다. 그건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정성과 마음을 다해 닦다 보면 언젠간 지워진다는 거죠. 때로는 얼룩이 너무 깊어서 그 흔적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아프고 숨이 막히지만 언젠가 그 아픔도 다 지워질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배운 삶의 자세이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